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25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끝나고 정견이 데리고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하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한결 나아지면서 역시 운동은 나에게 보약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8시가 좀 훌쩍 넘었는데 내일 일은 이미 잡혀 있고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책 읽고 내일은 한 7시 정도 일어나고 그냥 1시간 정도 책 읽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오디오북을 할 텐데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와 철학, 근대 과학의 혁명,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네. 옮긴이는 조호근, 서커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하이젠베르크는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1927년 브뤼셀 솔베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물리와 철학이라는 에세이 같은데요. 자,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 1901년에서 1976년,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로 미시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인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 한 명이다. 괴팅겐의 보어 축제 때 닐스 보어의 강연을 듣다가 사제관계를 맺었고 이후 평생의 학문적 동지로서 깊은 친교를 맺었다. 1927년 라이프치히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가 되었고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을 독일 물리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불확정성, 우리 정견이가 귀병이 나가지고 많이 괴로운 모양입니다. 약을 지금 발라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잘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제창해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을 확립했고 1932년 양자역학을 창시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933년 독일 최고의 물리학적 영예인 막스 플랑크 메달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우라늄 계획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나치 지도자들에게 인적,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원자폭탄 생산은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견해를 밝혀 결과적으로 나치는 원자폭탄 개발을 포기했다. 전후 독일 과학의 재건에 힘을 기울여 1946년부터 70년까지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1953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훔볼트 재단의 총재로 있었다. 1957년 저명한 독일의 17명의 핵물리학자와 함께 독일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괴팅겐 선언을 주도했다. 등산과 하이킹, 클래식 음악을 즐겼으며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하이젠베르크는 1976년 신장과 방광의 암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옮긴이 조호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과학서 및 SF, 판타지, 호러 등 장르 소설 번역을 주로 해왔다. 옮긴 책으로는 물리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아마겟돈,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컴퓨터 커넥션, 하인라인 판타지, 더블스타, 생명 창조자의 율법 등이 있다.
자,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서문 데이비드 린들러. 1. 옛 전통과 새로운 전통. 2. 양자론의 역사. 3. 양자론의 코펜하겐 해석. 4. 원자 과학의 기원과 양자론. 5. 데카르트 이후 철학 사조의 발전과 양자론의 새로운 상황의 비교. 6. 양자론과 기타 자연과학의 관계. 7. 상대성 이론. 8. 양자론의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비판과 역제안. 9. 양자론과 물질의 구조. 10. 현대 물리학의 언어와 실제. 11. 인류 사상의 발전에서 현대 물리학의 역할. 노벨상 수학 강연. 양자역학의 발전. 홍긴이의 말. 재밌겠네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양자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에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중고책으로 샀는데. 자, 이번 시간 3장 41쪽 3장 진화하는 우주, 우주간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주제가 밟아온 지난 역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를 무시한다. P.J. 피블스, 르메르트의 개념이 현대 우주론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면 이 장의 제목은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발표된 후 1920년대에 이르러 그 이론의 우주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동적인 우주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변하지 않는 붙박이 창공이라는 개념은 갈릴레이가 망원경 관찰을 통해 달의 분화구를 처음으로 스케치할 때까지 서구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다른 고대인들의 생각한 우주 발생과는 크게 달랐는데 뉴턴의 물리학과 르메르트의 동적인 우주 모형도 그만큼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팽창 우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좀 더 이색적인 천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접하게 된다. 블랙홀, 퀘이사, 암흑물질, 자신이 속한 은하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며 공간에서 폭발하는 별, 각각의 은하 중심부에 바닥도 없이 뚫린 아무것도 없는 구멍 등등. 하지만 수세기 동안 우주를 변하지 않는 붙박이 창공으로 생각해오던 유럽에서 아인슈타인과 르메르트의 시대를 이해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유럽인들은 아랍 문명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번역해 가로 열고 아랍인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해 들어왔지만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이를 잊고 있었다. 그랬죠. 가로 닫고 들여오기 전에도 이미 우주에 대해 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르메트르가 박사 후 연구를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기 약 1000년 전 마야 문명의 지도자 사제들은 그들의 중앙아시아 제국 위로 떠오르는 별들에 대해 수학적 기술들을 적용했다. 별과 행성은 마야인들에게 중요했다.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을 자랑하던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바빌로니아인들과는 달리
마야인들은 농업을 위한 정확한 천문학적 관찰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달력인 촐킨이 있기 때문이었다. 촐킨이라는 달력이 있었군요. 마야의 이웃인 잉카나 아즈텍 제국의 시간관념도 이와 비슷했다. 마야인의 우주 질서는 탄생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의 끝없는 순환이었다. 히브리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세계의 역사 가로 열고 시작과 발전 그리고 종말 가로 닫고 역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히브리인이라면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작과 발전 그리고 종말. 시간은 끝없이 순환하는 체계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고대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마야인들도 민족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처럼 반복된 주기 속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인간이 죽고 썩어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종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들은 밤하늘을 돌아가는 별들의 경로와 한 달 단위로 변해가는 달의 모양, 계절의 반복,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도구 삼아서 시간의 어김없는 질서를 연구했다. 제사의식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변함없어 보이는 세계에 자신들이 속해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제사의식이었다. 또 이렇게 반복되는 모든 과정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반복되는 주기 속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었다. 영원 불멸을 염원했던 고대 민족들이 간절히 알고 싶어하던 주기였다. 예를 들어 아즈텍인들은 세계가 2500년을 주기로 4차례 창조와 파괴를 반복한다고 생각했다. 고대의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한 주기가 수천 년이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우주가 살고 죽는 한 과정을 원으로 불렀는데 1원은 12회로 구성되며 각 회는 1만 800년씩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우주 기원론에 따르면 12만 9600년 후에 세계는 종말을 맞고 그 후 다시 태어난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우주의 생명 주기가 600회의 사로스라 부르는 기간들로 나뉘며 각각의 사로스는 3600년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우주 주기의 전체 길이는 216만 년이었다. 한편 인도의 고대 힌두인들에게 우주의 주기는 훨씬 더 길었다. 사실 고대 인도인들은 다른 고대 문명들과 달리 매우 긴 시간의 주기를 생각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거대한 수의 시간 단위와 비슷한데 힌두의 우주 발생론에서 세계는 430만 년마다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이 주기도 훨씬 더 큰 시간 주기의 일부로 43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친 후 소멸하고 재탄생한다. 힌두인들은 이와 같이 긴 시간의 한 세계가 완전히 끝난 후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고 믿었다. 고대 힌두 경전인 브라나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은 불멸에 대한 힌두인들의 열망을 표현해준다. 인용입니다. 나는 우주의 끔찍한 종말을 알게 되었다. 모든 윤회의 끝에는 멸망이 되풀이된다. 그 공포의 시간에 모든 원소는 무한한 순수의 물로 녹아 들어간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바다로 되돌아간다. 캄캄한 어둠으로 덮이고 움직이는 것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곳이다. 아, 우주는 깊이를 모르는 광대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누가 그것을 셀 수 있으랴. 얼마나 많은 수의 세계가 사라져 갔으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세계가 끝없이 계속될 것인가. 대단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끝, 우주의 진행은 첫 번째는 끝없이 팽창하는 거죠. 두 번째는 팽창을 하다가 결국 끝을 맺어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그냥 전부 퍼져서 고요한 우주가 된다. 고요한 우주. 또 세 번째는 그 우주가 팽창을 멈추면 다시 수축을 시작한다. 그래서 태초의 빅뱅 상태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 순환을 하겠죠. 또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다시 줄어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가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지 않을까. 중력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불교에도 나와요. 부처님 설법 중에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디가니까야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불교의 세계관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축했다 팽창한다, 이런 순환의 세계관을,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대의 우주 탄생론들 외에 신들이 혼란으로부터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신화가 중심이 된 경우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이 대표적으로 세계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며 그 질서는 탐구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도 이와 비슷하여 하늘이 투명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 껍질들 안에 별들과 행성들이 영원히 땅 주위를 돌아간다. 즉 변하지 않고 시작과 끝이 없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하늘은 순수하며 땅 위의 거친 물질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고대 민족들의 우주와는 달리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우주는 일체 생명이 없는 물질들로 구성되었다. 싸우는 신들로부터 나온 신비의 배설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에게 그들의 신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전도 지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물질적인 세계와 신을 분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했다. 그리스인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나 이집트인들처럼 행성들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천체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과 비슷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늘의 물질은 땅의 물질과 별개로 생각되었다. 태양, 달, 그리고 행성들이 지구의 것과 비슷한 물질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은 갈릴레이의 망원경이었다. 이렇게 정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인들의 우주는 수세기에 걸쳐 서구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19세기까지 이어졌다. 물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빛 뉴턴의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거대한 상대성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하던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같은 우주로 남아 있었다.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투명한 공 모양의 하늘은 물러나고 별들과 행성들이 지상에는 없는 영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과학자들은 수많은 소행성들이나 유성, 행성, 항성, 은하 등이 흘러가는 웅대한 하늘이 변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투명한 공 모양 하늘이 정적인 우주를 의미했듯이 다른 모든 고대의 우주 탄생론들도 정적인 우주를 가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힌두나 중국 그리고 마야인들이 생각했던 변화하는 우주에서는 시간의 반복이라는 관점이 가장 핵심이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진화하며 동적인 우주와는 달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는 우주의 구성물질들이 문자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반복해갔다. 한편 다른 고대 우주 탄생론들에서는 시간에 따라 우주가 어떻게 얼마나 변해가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상대성 이론이 우주론에서 시공간이 주기를 그리는 모형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하지만 고대 힌두인, 마야인, 바빌로니아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끝없는 반복, 즉 주기를 그리는 세계란 나중에 등장하는 상대성 이론의 진동 우주 모형과 비슷하게도 생각된다. 이것은 특이점에서 팽창한 후 붕괴 수축하고 다시 팽창하여 새로운 우주가 되는 모형이다. 그리고 각 주기 사이의 수십억 년이라는 간격은 앞에서 보았듯이 고대 힌두인들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과학이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천문학과 우주학 발전의 이면에는 어떤 완고한 오류가 원칙으로 자리잡고 발전의 방해 요인이 된 경우도 있었다. 천문학자들이 자신들의 계산과 예측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수학적 도구를 개발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잘못된 원칙이 유지되기도 했다. 완전한 원을 그리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그 대표적 사례다.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 이후 그리스인들이 생각해온 이 개념은 수학에서 영원한 진리로 간주되었으며 행성들의 운동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그리스 기하학의 발전에는 유용한 개념이었지만 2세기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에서부터 17세기 케플러의 활약 직전까지 천문학자들에게는 혼란을 일으킨 주범이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회전하는 태양계라는 혁명적 개념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도 완전한 원형 궤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행성들의 운동은 완전한 원형 궤도를 그리지 않았다. 특히 화성에 대한 관측 결과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원형 궤도라는 순전히 미학적이고 도구마적인 원칙에 집착하여 이론의 혼란을 야기했다. 그는 주전원이라는 까다로운 궤도를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행성들의 실제 관측과 자신이 제안한 태양계라는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각각의 행성들의 궤도에 추가해 넣은 것이다. 케플러조차도 행성들이 실제로는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태양은 그 타원의 한 초점이라는 정확하지만 어색한 개념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망설였다. 이와 비슷하게 수세기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론이나 필로포누스의 기동력 이론,
가로 열고 물체가 운동하는 것은 처음 가해준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모되다가 마침내 없어지므로 물체의 운동도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정지한다는 이론. 가로 닫고 기동력 이론의 맹목적 수용은 정교한 역학체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13세기와 14세기에야 파리 대학의 수도사들이 주로 종교적 이유에서 새로운 이론 체계를 받아들이며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나중에 관성의 법칙, 즉 뉴턴의 제1법칙으로 현대 역학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었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은 과학의 역사에서 한 분수령을 이루었지만 그 중요성이 관가될 때가 많았다. 파리 대학 교수였던 장 브리당과 니콜 오렘은 기동력 이론을 하늘의 천체에 적용할 경우 아무 소용없는 이론이 된다고 생각했다. 뷰리당은 중세의 대표적 신학자 윌리엄 오컴의 제자로 스콜라 철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오렘은 신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오렘은 데카르트에 앞서 좌표 기하학 체계를 개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일으킨 원천으로부터 지속적인 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궁수를 떠난 화살이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화살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공기의 힘이 더해져서 운동을 지속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마찬가지로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도 어떤 원동력이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세 파리 대학의 수도사들에게는 이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였다. 우주가 시작될 때 운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의 힘만 가해주면 될 텐데 왜 신이 행성들의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신학적 궤변처럼 생각되지만 당시로서는 이와 같은 의문이 유럽인들의 정신에 얽혀있던 그리스식 선입견을 제거해 주어 운동이론을 좀 더 추상적으로 파고들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코페르니쿠스가 활약하던 시기에는 관성운동, 즉 처음 가해진 힘에 의해 결정되고 유지되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천문학자들에게 당연시되었다. 17세기에 와서 관성운동은 뉴턴이 제시한 세 가지 역학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었다. 모든 물체는 가해진 힘에 의해서 그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나 직선상에서 일정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뉴턴이 사망할 때쯤에는 유럽의 과학자들이 그의 역학법칙들과 만류 인력의 법칙, 그리고 케플러의 행성운동의 법칙 및 갈릴레이의 망원경 등으로 무장하여 현대 우주론의 발전과 우주의 탐구를 가속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8세기 초에 이미 만류 인력의 법칙을 구축한 뉴턴이나 그의 동시대 과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주가 어떤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뉴턴 자신이 처음부터 만류 인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난제에 봉착했다. 중력이 실제로 보편적인 힘이라면 우주가 그 자체의 중력으로 붕괴되어야 하는데 이를 막아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아인슈타인도 직면했던 문제로 그가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뉴턴은 우주가 무한히 크고 별들의 수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우주의 붕괴 가능성을 막아준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곤란한 문제를 살짝 비춰갔다. 후세의 비판자들은 이와 같은 뉴턴의 설명이 틀렸음을 발견했다. 수학적으로 볼 때 뉴턴의 만류 인력 이론은 무한한 공간이나 별들을 가정한다고 해도 우주의 붕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자신의 관찰을 사진판에 기록할 방법이 없었으며 분광계를 이용해서 별들과 은하들의 실제적 구성이나 속도를 알아낼 수도 없었다. 만약 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뉴턴의 이론은 기하학 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즉 아인슈타인의 이론과는 달리 뉴턴의 이론은 우주론적인 고찰과 발전할 여지가 적었다. 우주론적인 고찰로 발전할 여지가 적었다. 칸트는 우주라는 존재가 인간 정신의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는데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과학의 역사에서 정적이며 비동적인 우주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20세기 우주론의 발전을 예견한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토머스 라이트와 임마누엘 칸트였다. 1711년 영국에서 태어난 라이트는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여 귀족들의 가정교사를 하며 살았는데 1950년에 신의 창조물로서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신학적 문제를 다룬 우주에 관한 근본 이론 혹은 새로운 가설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책의 끝부분에서 우주의 모양을 별들이 모여있는 원판 형태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계는 우주라는 원판의 바깥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쓰기 훨씬 전인 젊은 시절 우주에 관해 회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칸트는 토머스 라이트의 관점을 더욱 심화시켜 1755년에 펴낸 자연의 역사와 하늘에 관한 이론에서 은하수는 모두 한 평면에서 움직이는 별들이 모인 원판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관측하기 시작한 원거리의 희미한 은하들에 대해서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속에 포함된 개별적 별들을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많은 별들이 모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은하들이 그 자체로 독립된 섬 우주들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출신의 영국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이와 같은 생각을 확장시켜 자신의 발견들에 적용했다. 칸트가 참 대단하네요. 1738년 하노버에서 태어난 허셜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음악가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프랑스군이 고향을 점령하자 허셜은 영국으로 건너가 한동안 베스시의 해안가에 위치한 옥타곤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살아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자신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허셜은 누이 동생인 캐롤라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새로운 해성을 발견하고 싶은 욕심에서 별과 행성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해성을 발견하면 명성과 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다. 허셜은 1781년 해성이 아니라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천왕성이었다. 허셜은 자신이 발견한 행성에 당시의 국왕 조지 3세를 기리며 게오르기움 시두스, 즉 조지의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19세기까지 이 행성은 천왕성으로 불리지 않았다. 이에 감동한 국왕은 그를 궁정 천문학자로 임명했다. 허셜은 왕의 지원과 보호에 힘입어 더 크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만들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프랑스 천문학자인 샤를 메시에가 1760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은하들의 목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칸트에게서 힌트를 얻은 허셜은 은하들이 자신이 새로 발견할 수 있었던 많은 은하들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독립된 우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셜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은하수와 같은 우주들은 중력의 힘에 의해 현재와 같은 구조로 융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셜은 우주가 진화한다고 생각한 최초의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1920년까지 허셜은 2000개 이상의 은하 목록을 작성했지만, 그중 많은 은하들에서 개별적 별들을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은하가 각각 독립된 우주를 나타낸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었다. 많은 은하들은 단순히 밝은 가스가 뭉친 공처럼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25년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때까지 은하들이 독립된 각각의 우주라는 개념은 단지 하나의 생각으로만 남아있었다. 에드건 앨런 포가 허셜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822년 허셜이 사망한 지 오래지 않아 포는 자신의 고전적 공포물에서 벗어나 유레카라는 제목의 우주에 관한 놀라운 글을 썼다. 절대로 과학 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글은 포 자신의 말에 따르면 단지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의 상상력은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그 덕택에 포는 우주론의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폭발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퍼져나간 잔재들이 모여 별이 되고 마침내 은하수로 발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오, 에드가 앨런 포. 이 사람은 소설가, 작가인데요. 소설가인데 아주 지금 현재 밝혀진 우주론과 우주의 기원, 그러니까 빅뱅 이론과 거의 유사한, 아니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예측을 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과학계에서도 포의 영감만큼이나 놀라운 발견이 진행되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포의 번뜩이는 상상력을 검증할 수단을 제공해줄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바로 분광학 발전에 따른 성과였다. 분광학은 뉴턴의 광학 실험에서 파생된 것으로, 뉴턴은 실험을 통해 프리즘 속으로 백색광을 통과시킬 때 빛이 각각의 색깔들이나 파장들로 분산되어 무지개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했다. 즉, 관찰 가능한 스펙트럼을 만든 것이다. 19세기에 분광학이 발전한 이후 집중적으로 진행된 연구 성과는 몇 권의 책으로 펴낼 만큼 방대하다. 그 가운데 현대 우주론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세 가지 핵심적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1814년 독일에서 요제프 브라운호퍼가 분광계를 발명한 것이다. 브라운호퍼는 가시광선의 정확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이 새로운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만든 불꽃의 스펙트럼과 태양 혹은 별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햇빛과 별빛의 스펙트럼들에서는 특정한 검은 선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험실에서 통상적으로 원소를 태워 만든 불꽃의 스펙트럼이 지닌 특성과 매우 유사했다. 그 후 허셜을 비롯한 다른 과학자들은 분광계가 화학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구스타프 키르히호프와 로베르트 분젠은 분광계를 더욱 중요한 도구로 만들었다. 분젠은 여러 다른 원소들이 내는 불꽃들의 스펙트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자신이 만든 무지개표에 검은 손으로 표시하고 마치 물리학적 지문처럼 활용했다. 탄소를 비롯한 여러 화학 물질들은 서로 다른 흡수선들을 나타냈다. 흡수선은 해당 화학 물질에 의해 흡수되어 스펙트럼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가시광선의 분산된 파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키르이호프와 분제는 여러 금속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각각의 물질에 고유한 흡수선이 있음을 확인했다. 분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알칼리 화합물을 분석하여 두 가지 새로운 원소 가로 열고 세슘과 루비듐 가로 닫고 원소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키르이호프는 햇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나트륨과 같은 기본적 원소들이 내는 불빛의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았는데 특정한 스펙트럼 선을 방출하거나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물질은 역으로 그에 해당하는 파장을 흡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햇빛의 스펙트럼이 태양 자체에 나트륨과 탄소 등 여러 다른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다. 1960년에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별들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천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다. 1960년대 말에는 윌리엄 허긴스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여러 별들의 스펙트럼들을 분석했다. 그는 가장 밝은 별 중의 하나인 시리우스가 내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실험실에서 만든 불빛의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았는데 시리우스의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의 적색 말단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긴스는 이와 같은 치우침, 즉 적색 편의가 1841년 크리스티안 도플러가 처음으로 제시했던 현상인 도플러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도플러는 파동을 내는 원천이 관찰자에게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파장이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만약 음파라면 파장이 변하여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질 때 들리는 것처럼 소리의 높이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빛을 내는 경우라면 빛의 파장이 변하여 색깔이 변할 것이다. 허긴스는 자신의 스펙트럼 분석을 바탕으로 시리우스가 태양으로부터 1초에 47.3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의 발견은 르메트르의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분광계의 발명은 물리학의 또 다른 영역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열역학, 즉 열에너지 역학 분야였다. 열역학 역시 과학자들이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반대 방향의 기능도 있었다. 특히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은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에게도 역기능을 했다.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에는 그 총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장 낮고 아무 소용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주 그 자체도 결국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열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결말 앞에서 영국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톰슨은 최초로 우주 전체에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했다. 그는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착안하여 이것이 이론적으로 역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열역학 법칙을 이용하여 우주의 최초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톰슨은 나중에 르메트르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에 역방향의 논리를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열역학에 역방향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톰슨은 전적으로 정성적인 방법만 사용했다.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주 전체에 열역학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추론에만 근거했을 뿐이며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얻지 못했다. 말하자면 그의 생각은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추론은 우주와 우주의 진화에 관한 과학자들의 생각이 변화할 것임을 예고해주는 또 다른 발전이었다. 20세기 초에 이미 변화를 가속화할 천문학적 관찰이 진행되고 있었다. 1912년 루메트르가 아직 18살 학생이었을 때 미국의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는 애리조나 플래그스태프 노엘 천문대에서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매우 끈기를 요하는 과정이었는데 몇 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 14개의 은하의 스펙트럼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는 그중 2개를 제외한 모든 은하들이 적색 말단 쪽으로 스펙트럼이 치우쳐 있음을 발견했다. 이제 적색 편의 현상이 도플러 효과 때문이며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14개의 은하들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런데 1925년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발표하자 전문학자들은 은하수가 칸트와 허셜이 생각한 것처럼 보다 큰 우주에 포함된 하나의 은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주는 아직 정적인 상태로 생각되었다. 프리드만과 르메트르를 제외하면 누구도 우주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프리드만은 수학적으로만 접근했고 르메트르는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에 매달려 있었다. 프리드만은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그리고 르메트르는 아직 우주를 동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지금까지 우주론에 관한 기나긴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까닭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서구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며 비교적 변화가 없던 우주관이 아인슈타인 시대를 지나며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아인슈타인 시대까지는 그 누구도 우주 자체가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주는 수많은 별들이 자리한 끝없는 공간으로 보였다. 뉴턴도 그렇게 생각했다. 만류 인력이 있음에도 우주가 붕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다른 설명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아인슈타인은 전자기학의 법칙과 에너지 입자에 대한 혁명적 이론을 제시했지만 우주에 대해서만큼은 변화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영원하다는 일반적 관념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투명한 구의 천장에 색을 칠해놓은 하늘과 다를 바 없는 정적인 우주였다. 그리고 그러한 우주의 모양은 대칭을 이루지도 않았다. 1917년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을 우주에 관한 문제에 처음으로 적용했을 때만 해도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였다. 이제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로 알려진 안드로메다도 아직은 작은 별들과 먼지로 구성된 구름이고 은하수라는 전체적 평면 위에 떠있는 천체였다. 우리가 소속된 은하 외부에 다른 섬우주는 없었다. 우주는 은하수였고 은하수는 우주 전부였다. 별들 사이의 거리를 더 잘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거의 응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를 측정하여 그 자체가 독립된 우주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과학의 역사에서 보수적 경향이나 우유부단함이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다. 어떤 경우는 그리스 사상의 일부로 수세기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우주가 전체적으로 정적일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상수를 삽입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렸다. 보수적 경향 때문이겠지만 아인슈타인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아인슈타인에 앞서 유럽인들은 몇 세대 동안이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인슈타인은 그들을 이어받았다. 그는 당시에 자신이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각했다. 하지만 르메트르는 1927년 브레셀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을 때 그가 최근의 연구 결과나 관찰 데이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이제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시대인들을 진정으로 동적인 새로운 우주 모형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르메트르였다. 네, 여기까지가 3장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재밌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르메트르 이분이 현대 우주론에 기여한 바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겠네요. 예, 여러분들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